처음 뵙겠습니다. 예, 가정과 강사를 맡고 있는 임정혜라고 하고요. 얼굴이 다 많이 낯서시네요, 보니까. 저기 다 임용고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시진 않은 것 같고, 앞줄은 아니신 것 같고, 뒤에 거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세요? 저희가 강의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해야 되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예, 대다수시네요. 저희가 올해부터 기본 이론만 하고 심화 이론만 같이 가기로 했는데, 사실은 가족상황 같은 경우에 따로 나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좀 평이한 내용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대학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간발달 강의는 잘 들으셨죠?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반적인 일련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OT 강의는 보고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못 보셨죠? 공지사항 보셨나요? 제가 작년에 시험을 보면서 이론반을 만약 강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이제 이론은 빨리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수생들도 처음부터 공부를 좀 천천히 따라올 수 있게끔 하려고 1월부터 그냥 바로 이론반으로 돌입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아끼려고 저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기본적 요령들이 보통 1시간 들어가게 되는데, 그 1시간 동영상은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들어야 될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간략하게 프린트물만 보면 되는 내용들이라서 카페나 이런 데 공지를 올렸었어요.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공지사항이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들어도 현재로서 안 들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수업 듣고 집에 가셔서 저희 이제 카페가 있습니다. 요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동영상방 들어가시면은 이제 합격 대비 요령 이렇게 들어가 있는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교육학 강사님들 것도 되게 많고 제 것도 섞여 있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전체 1년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합격 대비 요령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소수생, 재수생 나누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소개 동영상 같은 거 좀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질문사항 있으시면 여기 넣어주시면 되고, 혹시 여기 회원가입 안 되어 계시면은 등업방에다 이름을 올리시는데 실명으로 올려주셔요. 실명으로 올릴 때 이렇게 비밀 잠금 표시를 하시면은 저만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명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받고 등업을 해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 마주보고 질문하시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주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카페를 통해서 질문할 수 있겠지만은 학원 와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고요. 잠시 저희가 이제 카페 개편을 할 건데, 일단 다 회원을 좀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올해 수강생부터 질문을 올릴 수 있도록 약간 수정 변경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은 다시 재편하면서 들어갈 걸로 생각하셔서 내일부터 이렇게 이제 들어오시면은 가입을 제가 이제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1월 달부터 가족 주 소비 이렇게 이제 3개를 묶어서 한번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3, 4, 5를 또 이제 식하고 의 이제 2개 파트를 3개월 동안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과 교문론. 예전에 거의 이걸 이제 2주 하던 거를 3주로 늘린 상태이고요. 선생님도 우리 수업 듣고 나시면은 다음 주에 바로 테스트를 보실 거예요. 2시부터 2시 20분까지 테스트를 보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 들으시고, 수업 끝나면은 돌아가면서 답안지 확인하실 거거든요. 처음부터 답안지 확인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나중에 누적이 되면 이게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기입형 5문제, 서술형 5문제 정도로 해가지고 매주 테스트를 할 거니까 복습을 해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초수생들이 많으시니까 수업을 잘 들으신 다음에 복습을 하실 때 전공서 위주로 이제 하시면은 이제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강생분들 중에서는 초수생이 아니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섞여 계실 것 같은데 잘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같은 패턴으로 진행을 하다가 요때쯤 오게 되면은 저희가 논술 특강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논술형 문항에 대해서 이제 작성 방법이라든지 기출문제 들어가 있는 특강 하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동영상으로 보고 오시면은 요거 갖고 이제 요때부터는 기입형 한 문제 줄이고 논술형 한 문제를 추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입 4문제, 서술 5문제, 논술 한 문제로 들어가면서 논술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도 개별적으로 이제 수업 끝나면 순서 정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8월 달까지는 선생님들이 이제 답안지 쓰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실 수 있을 만큼 좀 완성을 하고, 일단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도 이론이 자꾸 강화되어 가는 면이 있었긴 했었는데, 지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강론을 깊게 내고 있고, 사실은 원리에 치중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원리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은 이게 좀 힘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리부터 차근차근히 해서 심화까지 쭉 이제 쌓고 올라가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요거 하고 나서는 교과서 특강 들어갈 거예요. 2015 개정 들어가면서 교과서를 좀 오래 쓸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기술과정 1하고 2를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화교재 어디까지 나왔어요? 라고 질문 되게 많으신데 다 넘겼어요. 다 넘겼고 식상을 하나만 이번 주 토요일 넘기면 다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수회까지 이제 들어가려 그러면은 1월 중순 되면 모든 교재는 다 나와요. 이론반 교재는 다 나오니까 그 추록본까지 나오니까 기존에 이제 교재 갖고 계셨던 분들은 추록본 보시고 가시면 되고요. 이것도 1월 달 안에 나오기는 해요. 근데 미리 안 드리려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교과서 분석의 의미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 체계를 확인하면서 저희가 교과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재확인하는 단계로 보셔야 되는데 교과서를 너무 중요시하게 보게 되면 이론이 등한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론을 쫙 끝내고 교육과정까지 끝내서 이렇게 2015년 바뀌었으니까 내가 학교 현장을 가게 되면 이런 걸 갖고 수업을 하겠구나 라고 하면 쭉 돌려서 보시는 의미를 갖고 요때 이제 2주 정도 진행을 하는 게 진행상 좋아서 이거는 미리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리 만들긴 할 건데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문풀이나 모고를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무한 반복이에요. 시험 볼 때까지 까먹지 않는 거. 그게 이제 목적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여유 있게 지금 과정을 두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가족을 3주를 나간다 그러면은 매주 복습을 하시면서 기초부터 원리부터 차근차근히 잡고 그다음에 주의점 난이도 있는 것들 있죠. 그리고 탁과에서도 나왔는데 이런 건 굉장히 맹점이 될 수 있다. 우리과도 여기까지 나왔는데 안 나온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짚으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달할 걸 다 전달하겠다는 목적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거는 문풀 때 남겨놔야지, 이거는 모고 때 남겨놔야지 조금 그랬던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출제 가능성이 미비해 보여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정말 미비해 보이는 사이드들은 그때 줄 수 있는 것도 소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소수 있을 건데 되도록이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자료는 지금 다 던져주는 것이 여러분 복습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미리 다 던져드릴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는 이론반에다 많이 역점을 두고 진행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를 하시든 다시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다시 이론 공부하시면서 전공서를 좀 탄탄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공서를 보는 부분에서도 질문이 많으세요. 자, 일단은 저희가 오늘 가족생활 할 건데 인간 발달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교재도 되게 많죠. 교재도 너무 많은데 저는 이제 임용고시 어떤 출제 경향성을 놓고 봤을 때 몇 가지를 놓고 봐요. 옛날 같으면은 객관식 시절에 이것도 봤어요. 객관식 시절 엄청 두껍죠. 이거 봤어요. 근데 객관식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보는 건 무리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완독하는 거는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뭐였지? 딩 해서 탁 덮고 났는데 허무할 수 있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닥 권유하고 싶지 않고 같은 교수님이 쓴 건데 요즘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짧게. 근데 내용이 너무 간략해요. 그러니까 복습할 때 또 다른 교재를 한 번 더 머리 돌리고자 할 때 보면 좋겠지만 이거 주교재로 삼기에는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가 좀 더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 이게 이론도 있고 이해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임용고시 여태까지 공부하는 난이도에서는 적정해요. 근데 여기 다 담겨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동 발달 이론만 들어있고요. 그 발달 단계별 특징들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심화교재는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교재 다 짬뽕을 했고, 그다음 이제 중요해 보이는 내용들 토탈을 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일단 수업 내용을 이렇게 수업 들으신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전공서를 다 완독할 수 있다면 완독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재수생 이상 분들이 하시면 좋고요. 아예 초수다. 근데 나는 우린 빨리 붙어야 되는 또 이 불안감이 있는 교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쨌든 1년에 한번 수업을 봐야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수업을 잘 들으신 다음에 내용이 이해가 되면은 괜찮은데 이해가 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됐지만 이건 난 중요할 것 같아. 좀 한번 정리를 잘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전공서를 그 해당 부분만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명 들었던 것도 재생이 되면서 아 그렇지 이게 어떤 뜻이구나라는 게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적응도에 대한 부분들인데 문항이 쭉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낯선 문장이 읽게 되잖아요. 낯선 문장을 마주하게 됐을 때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자꾸 이제 패턴화된 심화 규조만 보다 보면은 낯선 문장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공서를 가끔 읽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낯선 문장에 대해서 해독 능력을 빨리빨리 키우는 거. 그것도 하나의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공서는 100% 안 봐도 된다. 하지만 필요한 부분만큼은 가끔씩 좀 봐주시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간혹 이제 합격생분들이 뭐 수기 같은 거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사실 한때는 이거만 보고도 붙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 거짓말 같다. 막 이렇게 얘기도 저한테 와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공부해서 올린 게 아니니까 그분들이 서서 올리신 거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이게 시험이라는 거는 공부한 만큼 물론 붙어야 되긴 하는데 약간의 그때 시험의 그 경향성, 시험의 어떤 그 난이도, 또 그 사람이 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많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물론 제가 생각하기는 웬만한 시중에 떠도는 자료들을 많이 집어넣었고 이 수업 내용을 거의 100% 다 소화한다 그런다면은 뭐 웬만한 합격성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뭐 꼴등을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딱 맹신해서 이것만 믿지는 마시고 조금씩 이렇게 겸용을 하셔서 가시는 것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가족 생활을 할 거고요. 목차를 좀 보시도록 할게요. 처음 공부도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목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목차 보시면 크게 이제 두 개의 장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인간 발달이고 하나는 가족 생활이에요. 오늘은 이제 인간 발달 중에서도 인간 발달의 각종 이론과 그다음에 이제 발달 단계별 특징까지만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주 가게 되면 3단원 부모된과 부모 역할이 있죠. 그리고 가족학에서 1단원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 요거를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주에는 결혼과 가족 발달부터 가족관계와 가족 문제, 가족 복지까지 맨 마지막 주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이렇게 페이지 수는 많지 않지만 공부하는 농도는 가장 짙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업 들으시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수업에서 이해 안 됐던 거는 오늘 다 해결하고 가는 거. 이거 초등생들한테는 필수거든요. 수업 듣고 바로 모르는 거 다 질문하고 가세요.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또 이게 여유가 좀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문 풀 때 와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인강 듣다가 문 풀 때 와서 막 기초적인 질문을 해주시면은 다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어요. 뒤에 막 대기자가 엄청 길게 서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서 선생님 저 이론반 요거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선생님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반드시 복습을 하고 저거 권유하는 건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질문까지 끝낸 다음에 남아서 복습까지 다 하고 가시면 최고로 좋거든요. 수업 6시에 끝나면 복습 다 끝나고 가도 한 10시면 가세요. 밥 먹고 다 해도. 4시간 수업 들어도 이제 제대로 이해만 했으면 복습할 때는 3시간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전공서 놓고 이게 봐가면서 또 이제 시간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목요일, 금요일에 가요. 길게는 토요일까지도 갈 수 있고 또 교육학 하셔야 되잖아요. 처음 했으니 교육학도 해야죠. 한국사도 해야죠. 그러면 이제 보통 월화는 교육학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 막 교육학에 또 빠져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거의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실 할애합니다. 한 문제지만 이게 사람 힘들게 해요. 되게 그래가지고 한국사도 또 미리 안 따두면 나중에 10월달 가서 붙고 이러신 분들 있거든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미리미리 붙어 놓으셔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수요일 되면은 반드시 뭐 해주고 오셔야 되냐면은 테스트 준비하고 오시면 돼요. 이제 목요일이 우리 수업이니까 수요일 날만큼 다시 전공 회전 하고
딱 복습하고 테스트까지만 할 수 있게, 만약에 재조생들이시다 하게 되면은 예습까지 하고 오시면 더 좋고요. 근데 이제 초조생들의 경우는 어설프게 예습을 하는 것보다는 복습을 위주로 해서 자꾸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 스케줄을 잘 조절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새벽형 인간이다,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요거가 아직 파악이 안 되시는 분도 심지어 있으시죠. 이제 워낙 벼락치기로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공부 패턴 모르시는 경우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한 상반기 정도, 최소 5월, 6월 정도까지 자신의 공부 패턴이 있죠. 효율적인 패턴. 이땐 좀 쉬어줘야 되고, 1시간 반 단위로 공부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연습, 나중에는 1시간 반 동안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타이머를 1시간 반에 최소한 맞춰놓고 집중하는 연습, 요거를 체계적으로 시켜주시면 나중에 현장 하셨을 때 조금 지금부터 적응이 되기 때문에 덜 어려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잔소리 되게 많이 했는데요. 이제 인간 발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장 인간 발달. 지금 대학생분들이 1학년 때나 2학년 때 인간 발달 배우시게 되죠? 지금 자, 먼저 인간 발달의 개념부터 나와 있습니다. 항상 개념부터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인간 발달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가 수정해서 나중에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르는 모든 변화 과정을 저희는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제 약간 이견이 있더라고요. 규제마다 그냥 모든 변화를 다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 책이 있는가 하면 상향적이고 지향적이고 바람직한 변화만을 우리는 발달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달의 개념을 쓰세요. 이런 무지막지한 문제들은 잘 안 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두시는데요. 교재를 보시면은 발달의 개념뿐만 아니라 발달의 원인과 배경이 되고 있는 성장, 성숙, 학습에 대해서 개념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얘네와 발달은 같지 않다는 얘기지요. 근데 사실은 얘네가 배경과 원인이 되어서 총체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들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먼저 성장, 그러게 되면 양적 성장입니다. 양적 성장은 뭐냐면은 신장, 키가 커지거나 몸무게가 증가하거나, 이걸 양적 성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양적인 성장을 이제 갖고 저희가 이제 성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자, 성숙이라 그러면 신체 기능이 말 그대로 유능해지는 건데, 신체 기능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운동 기능. 자,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목도 못 가눴던 아이가 목을 들고 앉아있고 걸어나가는 이런 운동 과정들이 있죠. 운동 기능이 능숙해지기 시작하는 것들, 또 감각 기능, 시각, 미각, 청각, 후각 등과 같은 감각 기능들이 유능해지는 것들도 나중에 이제 각종 내분비계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2차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든지 많은 성숙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 것들을 다 토탈해서 저희가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이 유능해지는 거, 기능이 유능해지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부 책을 보시게 되면은 성숙과 학습을 집중적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서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성숙은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성숙이 돼요. 내가 막 길을 쓰고 걸어야지 하지 않아도 애가 나중에 걷고 있어, 그죠? 막 길을 쓰고 막 말을 막 해투리를 들고 말을 해!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말을 해요. 근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경험과 훈련의 결과라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농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막 드리블도 막 할 줄 알고 탁 골대에다 골도 넣을 줄 알게 되었는데, 이거는 단순한 성숙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운동 기능이 향상되어서 드리블도 할 수 있고 점프도 할 수 있고 농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프로 농구 선수처럼 막 능숙하게 잘하려면은 성숙만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학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연습과 경험,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만한 어떤 레벨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걸 학습이라고 한다라고 저희가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숙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프로그램, 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진 내적 기제를 얘기한다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중에 성숙 이론이라든지 이제 뭐
그 경험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약간 대비되어서 계속해서 유전과 환경의 영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언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세 가지 내용을 이제 비교해서 가보시고요. 이어서 이제 발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먼저 발달의 원리. 자, 원리에서 몇 가지 나옵니다. 이제 순서성.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 자, 성숙 이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인데, 두미로 발달한다 그러죠. 두미. 자, 머리부터 몸 아래로 발달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몸을 못 가누던 아이가, 자, 벌떡 일어나기부터, 다리 힘주고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목 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목 가누고, 그 다음에 가슴을 펴고, 허리를 써서 바닥에 앉아있고, 그러다가 다리를 힘을 줘서 서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두미, 머리부터 발끝까지로 우리가 순서에 입각해서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자,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하게 된다. 중심, 우리가 어깨부터 움직이고, 그 다음에 수려하게 손돌림을 할 수가 있죠. 까나리에게도 이거부터 수려하게 막, 어두할 수 없어. 그죠? 여기서부터 이게 대충 움직이다가 수려하게 팔꿈치도 쓰고 손목도 쓰고 손가락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서성이 입각했을 때 중심에서 말초로 또 분화해서 미분화해서 분화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이어서 연속성과 속도성. 자, 인간 발달은 상당히 연속적으로 일어나자 한 번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적적으로 일어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언어 발달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아이들이 언어 발달을 갑자기 가만히 멈추고 있다가 말을 탁 시작하는 게 아니지요. 처음에 옹알이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단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 단어 해서 나중에 문장으로 발달하듯이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속도는 일정하지 않더라. 아이들이 옹알이를 되게 오래 해요. 그러다가 맘마 하는 순간부터 말이 좀 느는가 싶더니 아이들이 이제 두 단어까지도 그렇게 느는 것 같지 않은데 유학에 들어서 갑자기 문장을 구사하기 시작하더니 말대꾸까지 하는 거죠. 폭발적인 언어의 증가를 보이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속도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언어 발달이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지만 속도는 어느 순간 확 올라가기도 하고 또 느리게 발달하기도 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차.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죠. 그래서 언어 발달도 우리 아이는 좀 말이 늦어요. 그닥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많다. 상호작용,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발달 영역들이 서로 그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키가 큰 아이들이 지적 발달이나 도덕성 발달이 현저하게 좋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연구 결과죠. 이랬더니 키 작으신 분들이 기분 나빠버리는 이제 내용들인데, 저도 모르겠어요. 연구 결과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통 키 큰 애들이 좀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또 저희가 이제 공유하는 내용이 뭐냐, 정서 발달인데, 요즘에 그 유아교육 할 때 정서가 안정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정서 발달은 나중에 사회성 발달과 성격 발달하고 굉장히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서를 아이들에게 이제 편안하게 적응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상호작용이에요.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분화와 통합.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화에서 분화로, 그래서 어깨를 쓰다가 애들이 이제 미분화 상태에서 분화된 손가락, 손목 이런 것까지 쓸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한편으로 통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저 멀리에 물건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기어서 어깨를 쓰면서 팔꿈치를 움직이고 손목에 스냅을 돌리면서 요거를 잡을 때까지 굉장히 많은 운동 기능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분화와 통합이라는 같은 이제 한꺼번에 내용을 묶어서 발달의 원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뜻만 이해하시고 가시면 될 만한 내용들이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발달의 특성. 자, 요건 첫 번째, 적기성. 뭐든지 간에 때가 있다. 아까 언어 발달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어 발달이 이제 상식적으로 2세 때까지 두 단어를 구사할 수 있다라든지 어느 정도 규준적인 발달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약간 더딘 아이가 있고 더 빠른 아이가 있겠죠. 아까 뭐라 했어요? 개인차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많이 들어본 사례이실 거예요. 프랑스에서 어린아이가 비행기 추락사고가 있었었는데 밀림에 떨어지는 바람에 모두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는데 늑대가 키웠더라. 그래서
7, 8살 돼가지고 발견이 되고 보니까 아이가 언어를 아예 못 배우고 결국 적응 못하고 죽은 사례가 있었죠. 자, 이런 거 뭐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약간의 개인차를 가질 수는 있지만 너무 그 때를 벗어나게 됐다라면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랑 관련되는 게 뭐냐면은 제일 아래에 있는 거 미리 할게요. 불가역성의 원리. 가역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함이 생겨나게 되면은 그걸 가역적으로 하기에는 적기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시기가 있을 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발달에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그 시기 놓치면 소용없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키가 크고 싶어요. 선생님들 나이에 대학교를 갔는데 키가 크고 싶다라는 거죠. 나도 이제 슈퍼모델처럼 늘씬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막 농구도 하시고 점프도 하시고 막 밥을 잘 먹어요. 키가 크지? 않잖아요. 그죠? 불가역성.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재마다 우리가 이견이 되게 많아요. 가정과는. 가장 공부할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견이고요. 신간이에요. 신간에만 나오는 내용을 출제하는 거. 근데 이제 이견이 뭐냐면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이 단어를 넣을 때 어떤 교재는 이제 불가역성에다 넣거든요. 근데 어떤 교재는 적개성에다 넣어버리는 교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견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딱 넣고 출제를 아예 안 하세요. 교수님들이 감사하게도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작년 문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제를 해버린 경우였었어요. 그래서 좀 머리가 아팠었는데 어쨌든 저 이견이 있는 경우는 안 내주실 거라고 어느 정도는 믿고 이견이 있다까지는 알고 문제 접근할 수 있도록 혹시 나오더라도 이런 이견이 있는데 어떤 접근은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혹시 그런 거 출제를 하시더라도 좀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말씀을 좀 드려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성의 원리. 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어릴 적의 버릇이 나중에 기초가 되어서 성장 이후에도 이제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적성의 원리. 자, 기초성의 원리 중에 예를 들어 하나가 뭐냐면 어릴 적에 어머니나 혹은 양육자와의 친밀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훗날 성인이 되어도 타인과의 관계가 친밀할 수 없다. 이것도 뭐예요? 기초성과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어릴 적에 그게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커서도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건데 이게 포인트가 만약에 후자에 있다. 자, 성인이 됐는데 계속해서 누적됐다. 이 결함이 누적됐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면 정답은 누적성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전 단계에서 결손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 단계에 결손을 초래하게 되는 게 누적성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서로 간의 뉘앙스가 비슷비슷한데 어디다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정리해가지고 문제 푸시고 가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2개를 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 거니까 기출문제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3번째 인간 발달의 유형이에요. 학자들마다 인간 발달의 양상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디까지나 저희는 학자들의 이론을 근거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학자는 이렇게 말했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 발달은 매우 연속적이다. 연속설입니다. 일명 연속설이고 단계로 봤을 때는 비단계설에 들어가요. 자, 땅에다 씨를 심어봐라. 씨를 심어보면은 얘네가 이렇게 싸게 나가지고 줄기가 돼서 가지가 뻗고 이파리가 나지 않냐? 자, 연속적이지 않냐? 여기 무슨 단계가 있냐? 질적인 변화가 있냐? 그냥 성장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연속설이고요. 대표적인 학자들이 뭐 인본주의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연속설의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일명 비연속설,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단계설이죠. 자, 저희가 좀 이따 공부하게 될 많은 학자들, 프로이드라든지 에릭슨이라든지 피아제 같은 사람들이 다 단계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자, 변화가 쌓이면 훅 질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그럴 때 계단처럼 한 단계 상승한다. 이건 마치 발달을 무엇에다 비교한 것 같냐면 곤충에 비교한 것과 같아요. 알에서 애벌레가 나왔어요. 애벌레가 성충이 되었는데 번데기가 돼서 갑자기 나비가 돼서 날아갔죠. 자, 질적인 변화가 애벌레에서 나비. 그죠? 굉장히 질적인 변화가 있죠. 이거를 단계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단계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방금 얘기했던 이런 사람 정신분석 이론가들, 인지이론에서 이제 나오는 피아제 같은 사람들은 비연속설, 단계설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건 잘 출제 안 될 거예요. 자, 제 생각엔 출제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설명만 하고 갈게요. 그래서 점성적 파도 모형이라 그래서 그림만 나와 있는데 보다시피 파도 같아요. 이렇게 파도처럼 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A 기능이 발달을 쫙 파도처럼 해요. 그럼 A 기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은 또 다른 B 기능이 싹 드러나서 발달을 하고 또 다른 C 기능이 싹 발달을 한다. 즉 하나의 발달은 다른 하나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압도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혹시 모르니까 설명도 해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종형이에요. 종형. 이는 점성적 파도 모형이었고 이는 종형입니다. 자, 발달을 서서히 합니다. 초기에는 예를 들어 언어 같은 경우도 서서히 하죠. 그닥 느는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단어 수가 확 증가하면서 굉장히 빠르고 풍부하게 언어 능력이 발달을 했어요. 나이가 또 드니까 어떻게 돼요? 서서히 언어 능력이 쇠퇴하는데 노화되는 속도도 이제 시작과 마찬가지로 서서히 속도가 초반과 후반에는 좀 서서히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어떤 절정기에 이를 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서 대부분의 발달들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종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일단 집중적으로 보시고 가시면은 되는 내용이고요. 이어서 발달의 견해를 볼게요. 자, 지금 두 번째 발달의 견해도 출제가 된 내용들입니다. 자, 발달의 견해, 아까 저희가 미리 시작할 때 유전과 환경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거 내용이거든요. 자, 인간 발달은 사실은 이 환경이냐 유전이냐 이거의 싸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유전은 아까 인간 발달은 유전의 영향이 압도적이다라고 봤던 거, 그리고 이제 환경의 영향이 압도적이다라고 봤던 거하고 마지막으로는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 보시면 첫 번째 그래서 이거를 성숙론이라고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환경. 책에서는 뭐라고 해놨냐면은 그냥 환경론 이렇게 해놨죠. 환경론. 자, 아까 말씀드린 거의 반복인데 성수. 자, 사람에게는 내적 기제, 내적인 프로그램이 이미 정해져 있다. 때가 되면 말하게 되고 때가 되면 걷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 종에게는 일정하게 규준적 발단표라고 해서 게젤이라는 성숙 이론가가 만든 것도 있어요. 이런 발달 접근법을 통해서 인간에겐 표준화된 어느 정도의 그 내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학자들이 누구냐면 루소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윈도 있어요. 다윈이 얘기했던 진화설, 자연 도태설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전제들은 뭐냐면은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나중에 다윈은 이제 저희가 좀 이따 보시게 될 이제 동물 생태학, 비교 행동학 여기서 같이 연결되어서 또 이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러면 환경론 같은 경우는 누구냐 하면은 저희가 많이 알고 계실 로크 같은 사람도 있죠. 우리 이제 교육학교에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은 백지와 같아. 백지 상태니까 여기다 무엇을 쓰는지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경의 영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이제 학자들이 있었었고요. 근데 행동주의자들, 대부분의 행동주의자를 좀 이따 수업할 건데 사람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굉장히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학자들의 이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제 대세를 이루었느냐? 물론 시대별로 대세가 약간 뒤바뀌었겠지만은 최근에는 아무래도 둘 다 영향이 있다라는 쪽으로 많이 이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영향을 주는데 뭐가 대세냐보다는 어떻게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받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유전의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키를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키를 많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주었지만 유전인자 자체가 그게 키가 크지 않은 집안이라고 했을 때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신장도 그렇고요. 지능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검사를 해보시면은
지능과 신장에 대해서는 환경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대신에 이제 학업 성적, 외국어 발음 같은 것들은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라고 보일 수 있는 약간 이제 그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영향관계가 달라지기는 하지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잠깐 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는 되시죠? 되실 것 같고, 기출문제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자, 일단 객관식 시절이었었는데, 2012년에 인간 발달의 본질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다. 쟁점이라고 할 땐 요거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쟁점. 자, 지금 보시니까, 여기서는 또 더 포괄적인 걸 물어봤군요. 자, 1970년대에 미국에서 발견된 지니가 20개월부터 13세 정도까지 아버지에 의해서 작은 구석방에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 늑대 아이처럼 큰 거는 아닌데 부모가 완전히 이제 아이를 방치하다 보니까 똑바로 서지도 못했고 말도 하지 못했대요. 이후에 발견이 되어서 집중적인 언어 훈련을 했지만 정상적인 수준까지는 도달하지를 못했다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교해서 봤을 때 어떤 거랑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불가역성이나 적기성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내용들이지요. 그다음에 로렌츠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뒤에서 저희 비교 행동학, 동물 생태학 할 때 다시 나올 건데요. 한 번쯤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새끼 새가 부화한 직후부터 병아리나 오리 같은 새들은 알에서 깨자마자 처음 봤던 대상을 엄마라고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다. 한 집단의 알은 어미 오리가 다른 집단의 알은 부화하기 위해서 부화하게 하였다. 어미 오리가 부화한 집단의 새끼 오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미 오리를 따라다녔지만 부화하기에서 부화하자마자 로렌츠를 본 새끼 오리들은 로렌츠를 어미처럼 졸졸 따라다녔다. 자, 이게 무슨 이론이냐 하면은 요거를 각인 이론이라 그래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올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각인 이론도 뭐냐 하면 이 오리나 뿅아리가 알에서 깨자마자 처음 본 대상을 엄마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간대가 있어요. 36시간 이내에 보는 대상에 대해서 엄마라고 자각을 하는데 가장 강력한 시간대는 13시간에서 16시간. 요 사이에 발견이 돼야지 엄마라고 딱 각인이 되거든요. 그 시기를 놓치고 보게 되면 엄마인지 아닌지 각인이 안 돼요. 자, 이것도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기 중에 고르신다라고 한다는 답이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됩니다. 인간 발달에는 특정 능력이 나타나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고 답을 푸시면 돼요. 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객관식 문제가 우리 현재 객관식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보는 이유는 그냥 한번 요 교재 내용을 한 번 더 풍부하게 이해하고자 이제 보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들 어떤 게 인기냐면은 기출문제 분석하는 게 인기가 있어요. 심화 이론 들으면은 나중에 다 그 테스트파 아이디에다 적어서 내셔야 돼요. 그 넣어드릴 거거든요. 지금 그 기출문제 해설 강의하고 논술 특강 넣어드릴 거예요. 나중에 교과서 분석반에 넣어드릴 건데, 그러니까 테스트파의 아이디 없으신 분들은 만드셔야 돼요. 직강생 분들도 만드셔서 그 카드에 적어주셔야 되는데 미리 말씀 뭘 드리고 싶으냐면은 기출문제 분석할 때 객관식 놓고서 이제 어떤 질문 많이 들어오냐면 선생님 그 1번은 뭐예요? 2번은 뭐죠? 요 4번은 요거 뭐예요? 5번은 뭐 이거 다 맞추려고 그러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럼 머리 깨져요. 왜냐하면 객관식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선의 답안을 골라내는 시험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 틀린 거 다 골라내고 이거 짝짓기 해버리시면 시간이 소모가 엄청나게 되고 답도 안 나오는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객관식 문제 접근하실 때는 그냥 요 요지가 요거네 그거만 딱 보시고 넘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 소비가 너무 많이 되십니다. 기출 분석 하시긴 하셔야 돼요. 왜 하셔야 되냐면은 수많은 전공 내용 중에서 이건 나왔고 이건 안 나왔네. 요거 보시려고. 근데 나왔지만 또 나올 수도 있어. 중요한 거네. 한 번 더 강조해서 봐두고 내용 풍부하게 이해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쌓이던데 기출됐네 나올 가능성들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게 안 보여요. 그냥 훑고 가셔야 돼요. 그때는. 근데 이제 기본 현재 이론반에서 기출문제 보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뜻이 이 뜻이구나. 이론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풍부하게 하는 거, 확실하게 정립하는 거 이걸 목적으로 해서 차근차근히 담고 가시면 가장 좋으세요. 이제 미리 높아심을 말씀드렸고 이어서 2013년도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기출이 두 군데서 됐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자, 여기 옛날에 가정과학 교과서에서 나왔던 그대로 내용이 출판되어서 나왔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교과서를 막 무조건 봐야 되나 하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것은 어떤 원리나 쟁점과 관련이 있을까라는 내용들인데, 자, 원리나 쟁점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크게 잡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자면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요거는 환경의 영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했어요. 환경의 영향. 주변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행동을 도덕적으로 해야 아이들도 도덕적으로 하겠죠. 이건 유전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환경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쟁점 중에서 환경의 영향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기출에서 어디까지 제 주관입니다. 예, 사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기초성에 입각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 어미 자식도 아롱이 다롱이다. 자, 같은 엄마인데 애들은 다 다르다라는 건 뭐예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루로 막는다. 자, 뭘까요? 결함이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는 환경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유전의 영향이겠죠. 시도 두고 못한다.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석하기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문제 푸실 때 약간 애매한 거 이런 거예요. 4번 보시면 다음 각 속담에 대응하는 인간 발달의 원리, 그리고 가로 열고 쟁점 나왔잖아요. 원리와 쟁점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 여기까지고 쟁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못 쓰는 거예요. 이런 게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출처를 갖고 전공 서적을 갖고 문제를 출제했는지에 따라서 이런 제목들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최대한 이해하시는 그 속에서 풀어내시면 돼요. 누가 봐도 기초성이잖아요. 3살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래 들리면, 그럴 때에는 가감하게 그냥 딱 찍고 가실 필요가 있으세요.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하버마스의 3가지 행동체계라는 게 있거든요. 시험 문제 브라운의 3가지 행동체계로 나왔어요. 못 쓰는 거예요, 막. 근데 그냥 하버마스의 3가지 행동체계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버마스가 했던 말을 그대로 브라운이 똑같이 했어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추천을 뽑아서 문제를 내면 완전 헷갈리는 거니까. 자, 그런 거는 가감하게 그냥 아시는 한에서 어차피 못 쓸 거잖아요. 어차피 못 쓰는 거니까 최대한 나의 기억 속에서 뽑아서 쓰면 답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시험 볼 때 시험장에서 그런 가감화도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간 발달 이론들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들 하나씩 들어갑니다. 지금 웬만한 이론들은 다 기출이 되었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99년도부터 2017년까지 기출문제를 다 수록을 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기출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첫 번째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모든 행동의 원인은 정신에 있다라고 봤고, 프로이드가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그다음에 이제 에릭슨. 자, 둘 다 정신분석 이론가이고 프로이드의 제자가 에릭슨이기는 한데 둘은 굉장히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별돼서 출제가 이제 되고 있고요. 자, 지금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심리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심리 성적 이론이라고 부를 만큼 성적인 요인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반면에 에릭슨 같은 경우는 심리를 표현하고자 했지만 이 부분에 사회 문화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해서 주변의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것을 더 추가로 했고, 그리고 자,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생 초기 경험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 시기까지밖에 없어요. 청소년기까지밖에 없는데 에릭슨은 세계 전반적인 과정까지 다 살펴서 전 세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요 내용은 뒤에 따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필기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겠고요. 여태까지 출제가 안 됐던 것은 지금 쭉 이론 나오겠지만 프로이드만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교재에다가는 프로이드를 조금 추가로 넣었어요. 추록본 보시게 되면 프로이드 좀 추가가 되었을 텐데
뭐 프로이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출제율이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사상가라고 불려질 만큼 프로이드가 압도적인 영향을 주긴 했었지만 현재 저희가 봤을 때 한계가 많다 보니까 출제를 그렇게 막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도록 할 겁니다. 가로 1번에 성격의 기본 가정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의 행동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뭐냐, 정신적 결정론.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사람이 현재 행동의 원인이 있다. 현재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거는 과거의 어떤 경험이 원인이 되어서 현재 행동을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뭐 이해가 되는 말들이죠. 두 번째는 무의식적 동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개념일 수 있는데 그냥 제가 가볍게 합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이유도 있지만 나도 모르고 있는, 나도 인식하기 어려운 무의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동기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적 에너지. 자, 이어서 계속 성적 에너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성적 에너지. 자, 일명 리비도라고 합니다. 자, 성적 에너지가 집중되는 부위에 따라서 심지어 프로이드는 발달 단계를 나누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적 에너지가 실제 그 사고와 행동에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프로이드가 아주 그냥 말년에 가장 붙잡고 있는 게 성이에요, 성. 성을 너무 붙잡고 있어가지고 막 동료들 다 떠나나가고 막 이러는 와중에서도 끝까지 성을 붙들고 무의식의 세계랑 관련을 지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쨌든 이제 뭐 찬반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일단 성격의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보다 성격의 구조에서 자, 첫 번째 이드라고 나오죠. 해석할 때 저희가 원본능 혹은 뭐 원초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초와. 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갖고 있는 본능이에요. 먹고 싶다, 배고프다, 맘마져, 뭐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원본능이 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뭐 자신의 욕망밖에 없어요. 내가 그걸 채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상태인데, 좀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뭐가 싹트기 시작하냐면은, 에고, 자라고 하는 것이 싹 트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행동을 할 때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통제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 얘는 쾌락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면 얘는 현실 원리에 따라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통제해 나가면서 살아나가게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나중에 아동기 후반쯤 가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은 슈퍼에고, 자, 초자가 이제는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양심과 도덕적 판단에 근거하는 그 자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초자라고 하게 되면은 누군가 넌 이렇게 해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배운 바에 의해서 도둑질은 나쁜 거야라고 배웠다면은 내 스스로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초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 두 가지는 상반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쌍을 이루고 같이 가는 요소로 보시면 돼요. 욕구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는 쾌락 원리에 따라서, 하나는 현실 원리에 따라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드가 있다라는 거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에고를 통해서 잘 조절하고 통제해 나가면서 이제 살아나간다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근데 때로는 초자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죠. 보통 그래서 이드와 에고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말을 타고 가는 기수가 있는데, 자, 말이 막 지멋대로 뛰고 싶잖아요. 그럼 기수는 어떻게 해요? 워 하면서 말의 욕구를 좀 채워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좋은 어떤 그 방향성과 좋은 길을 안내해 가면서 안전하게 데리고 가겠죠. 그래서 같은 방향성을 가진 그런 이제 자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일단은 이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정도 해두시고요. 요거하고 지금 리비도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다 이해입니다. 요거를 이해를 해주시면은 뭘 이해하기가 좋냐면 발달 단계를 이해하기가 좋아요. 자, 저희가 수업할 때 저는 서머리를 별로 권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심화 교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심화 교재를 단권화시켜서 선생님 따로 전공서를 보던가 참고 교재가 있더라도 여기다 적든지 포스트잇에다 써서 붙이든지 아니면은 요걸 스프링 노트로 만들어서 껴서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권화돼가지고 시험장 갈 때 요 책 한 권 들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은 그래요. 책을 여러 군데 막 뒤져서 보는 거 너무 힘드니까 그때 찾았던 자료들을 여기다 싹 다 모아서
보기 좋게끔 정리다 들고 다니자라는 주의인데, 그래서 서머리를 하는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라고 좀 저는 하는 편인데, 서머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교육과정 하고요. 이렇게 인간 발달에서 약간 주의점들, 단계를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씩 서머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거 서머리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서머리 하시라고. 자,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이 단계로는 설명드릴 건데, 자, 프로이드가 아까 리비도가 집중되는 부위에 따라서 발달 단계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태어나자마자 자, 아이들이 가장 집중되는 데가 어딜까요? 자, 리비도는 무조건 성적인 사랑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애정과 사랑과 관심 다 내포하거든요. 그러면은 자,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은 먹고 살아야 되죠. 구강기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구강기 시기가 중요한데요. 단계가 0세부터 1세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구강, 입을 통해서 수유를 이제 하고 그걸 통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기본적인 단계로 보고요. 두 번째, 이제 항문기로 들어가게 돼요. 리비도가 항문으로 옮겨나가는 시기인데, 요 연령이 중요합니다. 1세에서 3세. 요때부터 이제 부모들이 배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자, 변이 막 쌓이죠. 변이 쌓이는데 그거를 배설하지 않고 이렇게 참고 보유함으로써도 쾌감을 느끼고요. 그거를 나중에 퍽 근육이 이완되면서 그 항문의 이 근육이 관략근이 이완되면서 푹 배설이 될 때도 쾌감을 느껴요. 두 가지 종류의 이제 리뷰도가 나오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남근기라는 게 나와요. 자, 3세에서 6세. 자, 정도 됩니다. 자, 남근기, 이제 남성 중심적인 어떤 이제 생식기의 이름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죠. 일단 크게 분류하고 세세하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 이제 잠복기. 요때는 보통 이제 초등학생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식기가 요거 이제 청소년기 중학생 시기 정도부터라고 이해하시고 단계 구분 가시면 되고요. 다시 구강기로 넘어갑니다. 구강기의 입으로부터 어떤 만족을 얻게 되는데 고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고착은 뭐냐면은 이상적인 어떤 리비도가 너무 이상적으로 이상하게 이제 접목된 경우들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집중되어도 너무 많이 과도하게 해소되어도 고착이 되고요. 부족하게 돼도 고착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고착 행동을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손가락을 빠는 행위, 손톱을 깨무는 행위, 그다음에 이제 과식, 줄담배 이런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구강기의 고착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적당하게 아이들 젖대야 된다 이런 때 있지요. 때가 되면 떼줘야 되고 이런 것들도 뭐냐면 너무 과잉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젖을 뗄 때도 너무 충격적으로 떼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것도 정서적으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도 유아교육 할 때는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거기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어서 항문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항문기의 고착 현상은 더 좀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강박적인 항문기 성격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이거 뭐냐 참는 데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배변 훈련을 무리하게 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뒤에서 우리 신생아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사 운동 나올 거예요. 관략근 반사라는 게 있는데 아이들은 관략근 반사가 있어서 변이 차면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왜 똥 쌌어? 라고 야단치면 돼요, 안 돼요? 그 시기에 아이들한테는 야단친다고 해서 똥을 안 싸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아직 관략근 반사가 살아있는 그 아이들한테 너 지금 똥 싸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이게 자꾸 강박적으로 참았겠죠, 이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성격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발전하냐 하면은 강박적 항문기 성격이라 그래가지고 수전노, 무조건 참고 보유하려고 하는 성향으로 많이 드러나요. 무조건 안 버려요. 다 모아놔요. 안 버리는 성격. 보유하는 성격, 인색한 수전노와 같은 성격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지금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폭발적 항문기 성격이라는 건 있는데 이건 뭐냐 반대로 너무 이제 배변 훈련을 제대로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쫙쫙 막 싸버리는 아이들이죠. 너무 배설하는 데부터 이제 쾌감을 막 만족하다 보니까 커서 지저분한 성격. 자, 얘는 좀 결벽증으로 나타나거든요. 얘는 결벽증이면 얘는 그냥 지저분하게 나타나요. 얘는 되게 인색하거든요. 수전노로 나타나면은 얘는 낭비벽, 막 쓰는 아이로 나타나요. 그래서
적절한 배변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때를 잘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관략근 반사가 끝난 다음에 이 아이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을 때 대소변 갈기 훈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남근기, 자, 남성의 생식기를 의미하는 내용들이지만 저희가 이걸 쓴 이유가 있어요. 오이디푸스가 워낙 성에 대해 집착하다 보니까, 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들어보셨지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시게 되면 오이디푸스라는 아이가 예언을 받고 태어나잖아요. 아버지를 죽일 아이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 왕인데 얘를 버려버리죠. 근데 나중에 커가지고 진짜 이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왕을 죽인 거예요. 근데 죽이고 보니까 자기 아빠였던 거죠. 근데 이미 그 왕비도 자기 아내로 삼았고 막 엄마인데 모르고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 자기 눈을 파가지고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그 신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프로이드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엄마를 성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아빠를 경쟁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뭘 하게 되냐면 아이들이 자, 아빠랑 자기랑 동일시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유아기거든요. 이 시기가 다. 유아기 때 굉장히 중요한 가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와 동일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진짜 이런 것과 바탕이 돼서 연결되어서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반대로 일렉트라 컴플렉스라는 것도 있죠. 일렉트라 컴플렉스는 프로이드가 얘기한 건 아니니까 프로이드가 대략 얘기를 했고 나중에 칼 융 같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일렉트라라는 그 신화 속의 인물을 데려와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트로이 전쟁 이후에 아버지가 이제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정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를 살해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이 열받아서 남동생하고 합세해가지고 엄마를 살해하는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그 엄마를 성적 대상과 경쟁자로 보는 약간 이런 식의 내용들인데 결론은 뭐냐면은 부모와 대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모와 동일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내용이라고 기본적으로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시사하는 건 뭐냐면 유아기에 부모와의 동일시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큼은 기억하실 필요는 있으세요. 그다음에 잠복기입니다. 말 그대로 리비도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자, 초자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돼요. 자, 지금 비밀스러운 어떤 자신의 욕망이죠. 초자가 막 내리누르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쑥 다 잠재적으로 잠복해버리게 돼요. 성적 에너지가 잠복하니까 어떻게 드러나냐면 동성과의 어떤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 요 또래 아이들은 이성 친구로 사귀면 놀림감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연애하냐? 우리 남자끼리 놀아야지. 여자는 여자끼리 놀아야지 할 수도 있는데 요즘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요즘 세대는 안 그런데 원래 발달 단계로 봤을 때는 또래 간의 어떤 동료애가 많이 발달을 하고요. 부모와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아이들이 돈독하게 하려고 하는 성향을 반대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갖고 있죠. 하지만 내재적으로는 이성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튀어나오는 게 여기에요. 생식기, 청소년기에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직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성적 욕구를 막 발산해야 되는 데는 아니니까 교육을 할 때에는 이런 성적 에너지들을 이제 뭐 취미 생활이나 자신의 어떤 열정적인 학업 생활이나 이런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프로이드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에릭슨을 보실 거예요. 자, 에릭슨하고 프로이드는 어차피 같은 계열이죠.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단계 구분을 가실 때 요 시기가 똑같아요. 시기가 자 똑같은 시기로 가신다라는 거를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구강기라고 하는 시기에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구강기를 그대로 뽑아왔고 에릭슨은 뭘 얘기했냐면 발달가업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자, 발달가업은 뭐냐 하면 요 시기에 이제 어떤 숙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구강기에 있어서 이 아이가 그 성취해야 될 발달가업이 무엇이냐라고 보았냐 하면은 기본적 신뢰 대 불신. 자, 여기서 그냥 신뢰감 해도 되는데 기본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제 발달의 기초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 간의 신뢰다라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 신뢰라는 단서를 붙인 거고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양육자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 이게 기본적 신뢰감이거든요. 그럼 부모가 만약에 이런 기본적 신뢰감을 아이한테 심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육 태도 미리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긴 한데요. 미리 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아이가 응애하고 울었어요. 아이는 신호를 보낸 거죠. 나를 좀 보살펴 주세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즉각적이고 민감하고 그다음에 자, 기분 좋을 땐 해주고 기분 나쁠 땐 안 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일관성 있게 엄마의 상태와 무관하게 아이를 위해서 온전히 이렇게 다 반응을 보여줄 때 아이는 아, 우리 엄마는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신뢰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엄마가 울어도 나타나지도 않아, 기분 좋을 때는 해주지만 기분 나쁠 때는 내팽개쳐, 이러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엥 울었는데 반응이 없어. 보통 울으면 한 7초쯤 되면 나타났는데 시간 전망을 하는 거 나름대로 우리 엄마는 한 요때쯤 되면 내가 응애 하면은 그래 요 정도 참으면은 나타나 줬던데 어떨 땐 빠르게 나타나고 어떨 땐 느리게 나타나고 아예 안 나타나고 하니까 아, 불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까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불신감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죠. 근데 물론 무조건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무조건 신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나쁜 사기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적당한 불신감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릴 적에 그저 기본적인 양육자와의 신뢰감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성취들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문기쯤 되면은요, 자율성이라는 게 발달하게 돼요. 이 자율성은 뭐냐면은, 자, 학문기 때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요. 자, 스스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케어를 아직 해줘야 되는 단계이긴 하지만 스스로 자기가 기저귀도 이제 어머니가 기저귀 채워주면 이제 하고 뭐 기저귀를 안 채워줘도 약간씩 조절을 해주는 과정. 또 이제 기저귀뿐만 아니라 밥도 혼자 조금씩 흘려가면서 먹고 있고 옷도 조금씩 입으려고 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발달급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자율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자율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수치 및 의심의 단계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어쩔 때 수치와 의심을 가질 수 있냐면은 애가 이렇게 먹다가 흘렸어요. 지지, 들어. 또 옷 빨아야 되잖아. 벗어.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애가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더럽구나. 수치심. 나는 못하는구나. 나를 보고 오면 맨날 찡그리니까 막 지저분하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심. 나는 못하나? 특히 이제 엄마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됐어. 탁 뺏어요. 뺏어서 막 먹여요. 이제 입 벌려 막 먹이거든요. 나는 못하나?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이제 양육자의 태도는 뭐냐 하면은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냥 잘 할 수 있도록 좀 못하더라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주도성 대 죄책감의 단계인데요. 자, 이제 이 아이들이 3세에서 6세쯤 되게 되면 굉장히 육체적인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나댄다 그러죠, 일명. 엄청 막 개구짖은 짓도 많이 하고 말썽도 많이 피고 그러거든요. 왜 이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냐면 육체적인 어떤 기능이 증가되고 힘도 세지면서 주변 세계를 탐색하려고 하는 어떤 기능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선도성 또는 주도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자꾸 나대는 거죠, 주도성. 이걸 주도성이라 표현을 하거든요. 젓가락을 막 콘센트에 푹 찌르고 있기도 하고 막 뜨거운 거 이렇게 들고 있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니까 자, 엄마가 또 어떻게 할까요? 안 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아이가 스스로 엄마는 위험해서 안 돼! 하는 거지만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통제하니까 과통제가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너무 지나친 통제를 가했을 때 자꾸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호통도 치고 혼도 내고 그러니까 나는 나쁜 아이인가? 내가 너무 과도하게 주도성과 선도성을 발휘했을 때 상대가 상처를 받기도 하죠. 또 엄마가 넌 대체 왜 그러니? 아우 속상해 죽겠어.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쁜 아이인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이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이 시기에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주도성에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신체에 대한 것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유치원 가면 여자애들 치마되게 들어보고 이렇게 뭐가 있나 들어도 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 중에서 잘 이해를 못하면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댁의 아들이요, 치마를 들쳤어요. 다른 유치원으로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약간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 어른들이 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과는 다른 거는 각도거든요. 이 또래 아이들은 그냥 호기심에 탐색하는 어떤 부분에서 아무 의식 없이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 지도를 잘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너무 이상하게 변태다라고 몰아가는 그 어른들의 시각들이 많아서 이게 지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 중에 이제 하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나오고요. 부모에 대한 태도가 뭐가 나오냐면은, 자, 안전하게 세계를 구축해준다. 안전하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하고 안 돼라고 하지 말고 위험한 소지가 있는 환경들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자유롭게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거지요. 환경을 탐색한다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유로운 모습을 더 오히려 격려해 주는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근면성 대 열등감입니다. 여기가 출제가 다 됐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근면성 대 열등감은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잠복기에 들어서면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의 관계라든지 친구들과의 관계를 되게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학교를 가면 뭘부터 당하냐면 비교부터 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가 좀 칭찬을 받고 성공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져요. 더 부지런해지고 더 근면해지지만 자꾸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실패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열등감이 쌓이게 되죠. 열등감은 나중에 무력감과 무기력감이 되면서 자, 게으른 아이로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격려자의 역할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옆집 아이는 야 지금 성적도 좋아가지고 야 상도 많이 받아오더라. 뭐 이렇게 막 하면 아이가 자꾸 주눅이 든다는 거죠. 엄마 마음은 뭐 더 잘할 것 같아서 자극을 준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반대의 사태가 벌어져서 나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요라는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청소년기입니다. 자아 정체감 대 자아 정체감 혼미. 자, 이따 아이들은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청소년기 현대 청소년 아이들은 더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생만 되더라도 이제 진로가 접해 있죠. 어떤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요즘 살기도 힘들다던데 요즘 애들 다 알아요. 취업도 잘 안 된다고 그러고 인류대학을 가면 뭐해요? 선생님 막 취업도 안 된다는데 막 이러고 애들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난 어떤 사람일까? 이런 자아 정체성에 대한 어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사실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다라고 하는 거는 2차 성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돼요.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끊임없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걸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파악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면 좋을까? 이런 거 자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나가면서 내 스스로 그걸 얻어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혼미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자꾸 자신의 주관을 뚜렷하게 세워서 자, 나가 누구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뭘 잘할 수 있고 이런 자아 정체감을 자기가 형성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떤 의견을 얘기했을 때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내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잘 조절해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아관이 성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굉장히 그 말에 많이 휘둘러요.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해. 다른 사람의 견해. 저는 대학교 때도 그런 친구를 봤거든요. 늘 물어봐요. 늘. 너무 물어봐서 얘는 옛날에 공부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는 얼백 맞던 친구가 였었거든요. 맨날 얼백 맞고 맨날 전교 1등하고 천재다 막 이런 애였는데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맨날 물어봐요. 그렇게 별것도 아닌 걸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 이 아이가 공부는 잘했지만 나 자신에 대한 자아 정체감 형성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정반대로 나타나기도 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은 완전 무시해요. 아랑곳 하지 말고 독불장군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 정체감 혼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뭘 해줘야 되냐? 부모님은 조언자 역할. 자, 자꾸 청소년 되니까 고민이 많아요. 외모부터 변화가 와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갑자기 올록볼록해지고 막 가슴도 커지고 살도 찌는 것 같고 여자도 고민이 많아요. 남자들도 그렇고 그때 나도 그랬어. 적응하면 조금 다
좀 있으면 살도 빠지고 이뻐져 이러면서 조언도 해주고 가야 되는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프로이드는 이렇게 인생 초기 경험을 강조했지요. 프로이드는 이어서 성년기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성년기 넘어가서 친밀감 대 고립감.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나서 또 타인을 제대로 이제 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관계까지 연결되는 건데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이어야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자기를 내어줄 수 있거든요. 친밀해진다는 건 뭐냐면 온전하게 자기를 보여주고 내어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서 있지 않으니까 남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돌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고립되는 양상으로 남에게 자기를 보여줄 수도 없고 남을 수용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서 자꾸 고립해 나가게 되는데 이게 성년기의 어떤 발달 과업이다 보니까 결혼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중년기 넘어가게 되면은 생산성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출산을 통해서 부모 역할을 통해서 생산성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직장에서는 중역의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후진 양성 중간 간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니까 자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 있겠죠. 예, 지금 반대로 침체를 이제 겪게 되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다운되는 거죠. 내가 아무런 생산적인 어떤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요. 네, 노년기로 들어갔을 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아 통합대 절망.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인생이 아주 뭐 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나름대로 나는 의미가 있었어. 최선을 다했어. 나는 만족해라고 하게 됐을 때 자아 통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절망,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비관하게 되면서 절망에 이르는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양상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잘 기억하시고 가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에릭슨의 발달과 여기까지 세 가지는 출제가 된 상태고 나머지도 반복 기출이 계속해서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출제가 좀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자율성과 관련해서 부모의 어떤 태도에 대한 부분이 이미 출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까지 좀 이따가 저희가 이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볼 건데 이 단계가 달라지게 돼요. 피아제는 연령 구분이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칠판 지우지 말고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은 12쪽, 13쪽, 14쪽까지 프로이드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에릭슨의 발달 과업에 대해서 15쪽, 16쪽까지 내용을 보신 거예요. 자,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하나씩 이제 확인해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이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건 제 생각에는 출제가 안 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 넘어요.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은 자아 정체성 대 혼미잖아요. 근데 청소년기에 이성 과업이 재등장한다, 재출현한다라는 게 문제가 돼요. 보시면 제일 먼저 기본적 신뢰 대 불신. 요게 다시 재부각이 되는 거예요. 재부각될 땐 발달과업의 이름이 바뀝니다. 시간 전망 대 시간 혼미. 자, 10쪽 동그라미 1번 보시면서 표 보시면서 가시면 돼요. 신뢰 대 불신감 위에 쭉 올라가 보니까 시간 전망 대 시간 혼미라고 새롭게 발달과업이 등장하고 있죠. 자, 아까 기본적 신뢰감이라고 하는 건 시간 전망이다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에 울었는데 엄마가 몇 초에 나타나나 평균 시간 재보고 아이가 이때쯤 되면 엄마가 나타났다가 됐는데 라고 시간 전망을 했다라는 건데 청소년이 되어서 이 문제가 다시 재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투자를 하면은 이 정도 되면 좀 복습이 됐을 텐데 이 정도 하면은 영어 스펠링 이 정도 7개쯤 되면 내가 한 20분이면 외울 텐데 이런 시간 전망이 예를 들어서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시간 혼미의 문제가 이제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자기 확신 대 자의식, 요거는 자율성 대 수치 및 의심이 재출현을 해가지고 자기 확신 대 자의식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율성이 뭐였어요?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확신과 연결이 돼요. 나는 이걸 할 수 있구나.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어떻게 돼? 자의식. 너무 자의식 한다 그러면 뭐예요? 자학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이미지죠? 나는 못하는구나 이런 이미지잖아요. 수치만 의심과 연결을 해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너무 지나친 자의식이 발달하는 모습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도성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역할 실험에 대한 내용이 나의 주도성 자꾸 나대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 아이들은요. 막 질러보고
보다 보니까 이 과업은 역할 실현과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너무 자꾸 거부당했던 죄책감을 받았던 이런 거랑 관련을 가지면서 역할 고착, 내가 한정된 역할로만 국한해서 그것만 하려고 하는 모습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제, 견습, 활동불능이 나왔는데요. 도제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제식. 그러면 이제 장인과 견습생의 관계를 도제라 그러지요. 견습이라고 하는 게 또 이해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면성 대 열등감과 관련을 가지고 있고, 근면성,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간에 근면하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견습. 그래서 이제 근면한 어떤 발달과업이 다시 재등장하게 되었을 때, 도제의 견습의 어떤 그런 부분을 잘 수행하려고 하겠지만 이게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때 활동불능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특히나 청소년기에 맞물려 있다 보니까 진로 선택하고 굉장히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자유학기제라든지 자유학년제 이루어가면서 이제 진로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딱 막힐 수도 있죠. 이 아이는 도저히 하려고 하지 않고 활동불능 상태에 놓여서 무의미하게 따라다닐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성의 양극화 및 양극화돼 양성 혼미. 요거는 자아 정체감 뛰어넘고 요게 이제 미리 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나간 게 재출현하기도 하고 미래의 것이 미리 등장하기도 해서 친밀감과 고립감이 미리 등장할 때는요. 자신의 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거로 오기도 해요. 나는 남성이구나, 나는 여성이구나. 양극화를 정확하게 이룰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루지 못하면은 혼란감으로 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산성 대 침체, 이건 나중에 권위랑 관련을 가지면서 지도력, 수행 대 권위 혼미로 올 수 있습니다. 살아나가다 보면 내가 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반장에 대해서 지도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내가 그냥 반의 아이가 되어서 그거의 어떤 수행, 그 지도에 따른 수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다양한 역할에 취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냥 집에서는 맏아들, 학교에서는 반장, 근데 뭐 어디 가면 또 꼬레비, 근데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지도자로서, 어떨 때는 또 밑에 사람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하다가 찌부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도력이나 또는 수행을 제대로 수행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다양한 역할 속에서 혼란을 일으키면서 수행에 대한 그 권위가 혼미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도력이나 뭐 수행이나 둘 다 안 되는 그런 단계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자아 통합 대 절망의 문제가 드러나게 됐을 때 관념, 실현 대 가치관, 혼미, 말 그대로 가치관에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어떤 신념, 이건 옳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혼미에서 내가 살아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미리 겪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출제 가능성 많아 보이지는 않으니까 매칭시키는 정도? 혹시 모르니 매칭만 이렇게 이름 외우기도 좀 어려우실 거예요. 매칭만 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하시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에릭슨과 프로이드의 차이점이 있었죠. 미리 제가 말씀을 다 드리고 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생 초반에 국한을 했고 인생 전반까지 다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은 심리 성적 이론이었다면 이 사람은 심리 사회 이론이었다라는 것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은 프로이드가 인생 초기 경험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이 사람은 이후에 이게 결손이 되면은 실패를 만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프로이드는. 근데 에릭슨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다 나중에 만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어찌 보면은 동서양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서양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원래 좀 인생 초기 경험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으로 많이 가 있거든요. 근데 동양 쪽에서는 인생 유년기가 조금 이렇게 불행했더라도 불우했더라도 인생 말년이 좋다 그러잖아요. 말년은 좋다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서 다 보완할 수 있다라는 관념들을 동양이나 우리나라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비되는 관념들에 대해서도 좀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내용 많이 진행을 못했는데 18쪽까지 진행을 했고 칠판 지우지 않고 놔둘 테니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30분부터 이어서 학습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